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손실보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이 4개 테마로 되어 있는데요. 손실보상, 우리 손해배상부터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 2차적 권리구제 방법이죠. 손해전보제도. 여러분, 손해배상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에는 일반법이 있었다, 없었다? 일반법이 있었다. 그렇죠? 일반법이 있었습니다.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법이 무엇이었냐? 국가배상법이었었죠. 국배법, 국가배상법이 손해배상의 일반법이었었습니다. 그럼 행정상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법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했습니다.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는 이와 같은 제도, 공법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이제 손실보상에는 일반법이 없습니다. 얘는 일반법이 없다. 일반법이 없으면 손실보상은 무엇을 바탕으로 논의가 되느냐? 헌법 제23조입니다.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해서 논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배상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가배상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가배상법 제2조, 5조, 6조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전반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23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23조 우리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가 우리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현행 헌법 제23조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1987년도 이후에 이제 개정된 헌법 제23조 1항에 보시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써놓으시고 사유재산권 보장 규정입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규정. 요거 이제 존속보장이에요. 존속보장.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재산권 행사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2항에 보시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항하고 2항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면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재산권 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견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제약. 특별히 보상이 필요 없는 재산권 제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3항에 보시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 규정을 23조 3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재산권 제한 행위를 3개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요. 재산권 제한 행위를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용 수용이고요. 공용 수용. 이건 이제 행정법의 강론 파트에 가시게 되면 그 공용부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부담법에 가면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인데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물적 공용부담의 이제 중심이 여기에는 수용, 사용, 제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용 수용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공용 사용, 공용 제한의 방식으로 재산권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시키는 거예요. 소유권 박탈. 요거는요 재산권 박탈의 문제입니다. 재산권 박탈의 문제. 공용 사용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해서 타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권 취득, 국가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용 제한이라는 것은 그 타인의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붙이는 거죠. 이거는 재산권 행사상의 그렇죠?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3가지가 재산권 제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23조 3항 23조 3항 영역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항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계를 문턱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상이 필요해진 거야. 이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도 요건이 있었죠. 요건 보시게 되면 뭐 2조에서 공무원의 행위여야 되고 직무 행위여야 되고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와 같은 7가지 요건,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 요건이라는 게 있겠죠.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보문 전단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7가지 요건을 도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3항을 해석을 해서 5가지의 요건을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5가지 요건. 국가배상은 7개, 그다음 손실보상은 5개. 예, 첫 번째, 공공필요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23조 3항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 공공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재산권 제한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여야 한다. 예, 적법한 공권력 행사. 예,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위법한 공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전보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위법해야 돼요. 이건 적법합니다. 이건 공행정 작용입니다. 모든 공법작용 다 포함되고요. 여기는요, 처분입니다. 공권력 행사해야 됩니다. 예,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상의 손해만을 전부하게 됩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항상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러면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가 발생했어야 되며, 그럼 네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 특별한 희생이 존재해야 됩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따가 보시게 되면 이 특별한 희생이 어떨 때 인정되는 것인가? 예, 학설이 바가지로 있어요. 바가지로. 예,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오는데, 예, 뭐 결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보상 규정이 있으면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일반 요건이에요. 일반 요건. 얘가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 요건입니다. 예, 뒤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필요라는 것은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공공과 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도 두 개로 나눕니다. 적법한 행위와 공권력 행사.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역시도 재산권하고 의도적 침해.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 이렇게 5개로 나와져요. 우선 이제 공공이라고 하게 되면요, 공공. 우선 헌법 제23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했죠. 예, 공익 목적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 목적. 예, 대부분은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재산권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공익 목적이 우선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데 이 필요라는 건 뭐냐면 필요라는 거. 여러분 이제 헌법 제37조 2항에 보시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거 여기서 그 필요한 경우에서 앞에서 뭘 도출했었죠? 예, 물론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예, 필요한 사안, 즉 실체적 관련성이 있을 때만 반대급부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어떤 걸 도출했었죠? 비례 원칙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필요한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 과도한 제한은 안 된다라고 비례 원칙을 도출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비례 원칙 말합니다. 비례 원칙. 그러니까, 예, 공익 목적으로 재산권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했을 때, 그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커야 된다는 거야. 예, 공익 목적이 사익 침해보다 커야 된다. 그게 바로 필요입니다. 필요. 그 다음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손해배상은 위법한 경우에, 손실보상은 적법한 경우에. 예, 그런데 이 적법이라는 것이 진짜 적법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적법을 우리가 일응적법이다. 예, 일응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응적법이다. 일응적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근거법규에 합치되는 재산권 제한 행위다 이거예요. 근거법규에 합치된다. 근거법규에 합치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근거법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산권 제한 행위는 침해적 행정작용입니까? 수익적 행정작용입니까? 침해적 행정작용이죠. 우리 앞에서 법률요법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침해적 행정작용은 어떤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법률요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근거법규가 바로, 예, 재산권 제한 행위의 근거법, 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재산권 제한 법률입니다. 재산권 제한 법률. 예,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예, 재산권 제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예, 여기에는 분명히 합치되는, 예, 재산권 제한 처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일응이라고 했냐? 왜 일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이 근거법규, 재산권 제한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게 제거가 되게 되면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법률요법 원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 위법한 재산권 제한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거법규로 치게 되면은 우선은 일응 적법한 행위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제거가 되면은, 예,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일응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응적법이다.
공권력 행사,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 예,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분이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그렇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 집행, 여기에 있는 재산권 제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 5월적 지위에서 권력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처분이다라는 말이죠. 처분이다. 재산권 제한 처분입니다. 재산권 제한 행위가 재산권 제한 처분이어야 합니다. 처분, 공권력 행사. 그럼 이제 세 번째,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재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손실보상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국가배상은 비재산권 침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신체상 법익 침해라거나 아니면 생명상 법익 침해라거나 명예, 신용 등의 침해 역시도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권 침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 침해라는 건 뭘까요? 의도적 침해. 여기서 비재산권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비의도적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도적이라는 것은요. 예상 가능했다 이거. 예상 가능했다. 그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예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학설이 바가지로 있는데, 근데 바가지로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권 침해를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라고 그래요. 보상규정이라는 것은요, 보상규정은, 우리 23조 3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여기까지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의의 재산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권 제한하고 그다음 그에 대한 보상. 보상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괄호로 묶이는 거죠.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내용은 곱하기 법률로서 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재산권 제한 법률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정되는 거죠?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는 정도의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 법률에 재산권 제한 법률에 무엇도 보상 규정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상 규정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산권 제한 법률 안에 보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보상 규정을 근거로 해서 뭐가 인정돼?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 여기서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세 개예요. 이따가 내가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이거 두 개 하고 이거 이걸 어떻게 지우나? 이렇게 지워졌네요.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공용 수용 뭐라고요? 재산권 박탈이라고 해요. 그죠? 땅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재산권 박탈행위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죠. 이런 거는 항상 특별한 희생이 인정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재산권 사용이나 아니면 공용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23조 1, 2항 영역입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니까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내용 제한 또는 내용 규정이라고 하고 이것은 23조 1, 2항 영역에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공용 수용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고요. 여러분들 그 국회 보시면 지금 마징가제트 나오는 거기 있죠? 일 안 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천치는 맞는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공용 수용에 대한 내용을 어디다가 재산권 제한 법률에다가 포함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 법률의 이 제한 내용이 공용 수용일 때는 그분들도 그 바보가 아니신 그분들도 보상 규정을 항상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손실 보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천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과 제한 어느 정도 재산권의 내용이 제한되었을 때 뺏은 건 아니란 말이죠. 내용이 제한되었을 때 보상이 필요한지는 판단할 줄 몰라요. 몰라서 대부분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일정한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은 뺏은 건 아닌데 공용 수용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 그 정도 수준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과연 보상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논의가 우리 손실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재산권 제한 형태 중에서 수용 한쪽,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사용과 제한 이렇게 나눠갖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봤고 손해배상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 요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손실보상의 A에서 Z를 보여드릴게요. A에서 Z를. 예,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A, B, C, D, E, F까지는 아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G부터 잘 몰라요. 그래서 끝이 Z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Z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뒤에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왔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로 못 느끼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그죠? 예, 우선 여러분 손실보상이라는 건 누가 해주는 걸까요? 누가 해줘요? 국가가? 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입법자가 해줄 때가 있고요. 행정부가 해줄 때가 있고요. 사법부가 해줄 때가 있어요. 잘 안 와닿죠?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 일반 요건 5개 중에 5번째 요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상 규정만 있으면 당연히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되겠죠? 보상이 가능해요. 예,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예,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 그 다음 여러분들, 손실보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첫 번째는 협의의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요, 보상금 증액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의 손실보상의 문제는 엄연히 내가 지금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협의의 손실보상이라고 하겠죠. 일단 보상금 증액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예, 23조 4항 보세요. 예,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정당 보상 원칙에 반하는 수준의 너무 적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을 우리가 다시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협의의 손실보상. 두 번째는요, 예, 보상금 증액 청구. 보상금 증액 청구.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예, 그러면 협의의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면, 보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예, 재산권 제한을 했을 때 근거법이 있죠. 재산권 제한 법률이 있죠. 거기 보상 규정이 있는 거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왜 이래?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까? 예, 방법은 협의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 이거죠. 예, 협의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예, 여기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이 사건이냐 공권이냐 뭐 학설과 판례 대립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예, 판례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예, 최근에는 판례가 공권으로 본 경우들이 지금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배상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권 판례는 예,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한다. 예, 학자들은 뭐라고 본다? 이건 공권으로 봐서 예, 당사자 소송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손실보상 파트에 있어서 손실보상은 국가배상과는 조금 달리 공법관계에만 존재한 제도죠. 근데 여기서도 과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건이다.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판례는 봤었고 학설은 공권이다. 당사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하천법 부칙 판례에서 이걸 공권으로 보면서 당사소송으로 인정을 첫 번째 하고 나서 그 뒤에 공권으로 본 판례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판례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현재로서 중요하지 않고 예, 문제에 특별히 출제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 우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판례 학습할 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러면 이거 이제 그 학자들과 똑같이 예, 우리 이제 당사소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한번 펴보세요. 행정소송법을 펴보시게 되면은 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여기까지가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당사자 소송에는 내용에 따라서 두 개가 있어요. 나는 공무원이 맞아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난 세금 낼 의무가 없어요. 세무 부존재 확인 소송. 예, 이런 것들은 확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 부당이적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정한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이행 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건 뭐라고요? 일반적 이행 소송이죠. 나는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당사자 소송은 바로 예, 이거는 일반적 이행 소송입니다. 일반적 이행 소송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보상 규정이 존재하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해줬는데 예, 현저히 적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준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이거는 소송 형식이 뭘까요? 물론 이것도 공법관계 문제니까 당사자 소송이죠. 이게 지금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법을 바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의 내용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확인 소송, 하나는 일반적 이행 소송. 그럼 이건 뭐야? 보상금을 더 달라라는 집행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보상 규정이 법에 있다고 했잖아요. 보상 규정이 법에 있으니까 이 법을 해석하는 전속적 권한은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죠. 법원한테 이 보상 규정을 해석을 했을 때 나한테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이행 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손실보상을 누가 또 해줄 수 있어요? 행정부가 해줄 수도 있죠. 행정부가 해주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는 바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죠. 보상 규정을 뒀다라는 것은 입법자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라 라고 한 거니까 이건 입법자에 의한 손실보상이에요.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죠. 보상 규정이 없는데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처분입니다. 지급결정 처분.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처분.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급결정 처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특수 임무 수행자에 대해서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가장 최근 판례 중에 이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당사소송으로 봤어요.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저희 학생 중에서 한 분이 그 국무총리실에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학생 중에 왜 그럴까요? 내년에 퇴직하시거든요. 그거 퇴직을 하니까 이제 어저께도 그분이랑 시험이 내일 모레여서 그분이 준비하신 시험이 내일 모레여서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12시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한 잔을 탁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손실보상 해주는 거예요. 특수임무 수행자가 누구다? 특수임무 수행자? 북파간첩 얘기하는 거예요. 북파간첩. 실미도. 그죠? 실미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다쳐갖고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들인데요. 그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결정 처분을 해야만, 이게 처분이 맞고요. 해야만 이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상 청구권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보상 규정이 없거나 또는 그 보상 금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럴 때 행정부가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처분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행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의 내용은 첫 번째 협의에 손실보상이 있을 겁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너무 적게 줘. 그래서 보상금 증액 청구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왜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죠? 이건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투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처분의 내용을 변경을 해야지만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처분의 내용 안에 보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다퉈서 이 처분의 내용을 변경을 시켜야지만 비로소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취소 소송의 방식으로. 행정소송법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법원이 보상 금액이 너무 적네 라고 하면서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증액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만약 법원이 증액을 해버리게 되면 행정부의 판단이 없는 영역까지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법원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처분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전부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행정소송에는 판결의 효력 중에서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행정청이라는 놈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속력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속력에 적용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행정청이 다시 보상금 지급결정 처분을 하겠죠. 다시 했는데 조금 이제 증액을 해요. 1억을 주겠다. 넌 1억을 받을 만한 놈이다. 딱 1억 지급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2억을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소를 얘기했어요. 법원이 변경을 해주고 싶지만 권력분리원칙상 내가 변경 못하겠고 우선 잘못된 거 맞으니까 취소한다 딱 그랬어요. 그럼 이제 행정청이 어떻게 기속력에 적용을 받으니까 내가 구속을 받았군. 1억은 잘못했다 이거지.
그러면 증액을 시키라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1원을 주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1원. 그래서 수년을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1원을 얻었습니다. 미쳤구나. 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1억 1원이 너무 작습니다. 라고 또 소송을 또 제기, 또 취소를 제기. 그러면 이건 엄연히 내용이 다른 처분이니까 별개의 사건이다. 그래서 다시 또 취소를 받아줍니다. 또 딱 보니까 1억 1원 장난하냐? 그래서 또 취소 판결합니다. 행정소송이 또 내가 기소력을 구속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1억 2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싸우면 10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 이 취송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한 반복 게임이 돼요. 무한 반복 게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무한 반복 게임 여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송 경제의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죠. 사실은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토지취득보상법.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은 그게 일반법이에요.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없지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은 일반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취득보상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상에 대한 문제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토지취득보상법 85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형식은 당사자 소송인데 실질은 항고소송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형식은 당사자, 실질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이거예요. 그럼 형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피고가 누구냐 이거예요. 피고가 누구냐. 그래서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분명히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뭐냐면 실질은 저 처분을 변경하는 게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실질은 법률관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투는 대상은 바로 처분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실질은 바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죠. 이렇게 해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 한 방에 끝내자 싸움을 이래서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법 일반법을 근거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별법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토지수용법에 따르게 되면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문제를 취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무한반복 게임이 생겨.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형식적 당사소송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1번과 2번과 4번에는 구제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죠.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손실보상의 논의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의 손실보상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문제부터 해결을 봐야 돼요. 보상금 지급결정 처분. 보상 규정 없다며.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런 거 처분할 수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셔야죠.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이거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행위잖아요.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잖아. 침익적인 행정작용이 아니죠. 수익적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죠. 법률요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보상 규정 없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법적 근거가 없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없구나.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뭐고 이 상황은 뭐예요? 여기 밑에 상황은 행정부가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해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상금의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된 상황이죠. 이 상황은 뭐예요? 이 상황은 국민이 재산권 제한을 받은 국민이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참 보상 규정이 있으면 내가 돈 안 주면 바로 소송 되게 하겠는데 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소송을 되게도 이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법률요법 적용 안 받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행정부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거부처분 취소로 들어가야겠죠. 아니 왜 거부를 해? 나 보상을 받는 게 맞아.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이야. 헌법 제23조 1, 2항 영역의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사망의 상황이라고 보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부처분 취소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기각이란 말이에요. 100% 기각. 왜 기각이야? 아니 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각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입법자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그쵸? 입법자는 바보 천치니까 보상 규정을 안 두는 거 저 이해해. 행정부도 보상금을 안 주겠대. 복지부동을 배를 땅바닥에 대고 막 기어다니면서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사법부로 뛰어가야죠.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둘 다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뛰어가냐? 사법부로 뛰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부에 의한 손실보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언제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세 개 얘기를 했네요.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공용 제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소유권 박탈 행위고 이거는 내 재산권의 내용 제한 행위라고 했어요. 여기는 보상 규정이 항상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보상 규정이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죠, 이 상황.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 근데 사용과 제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대표적인 손실보상 판례로서 구도시계획법 제21조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예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개발제한구역. 이거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내 땅이 이 그린벨트 안에 묶이면 가격이 땅값이 현저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게도 이 신림동 에는 원룸들, 고시원들, 그 건물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주들이 되게 웃겨요. 개그맨 같아. 저도 여기서 공부할 때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 건물을 갖고 있으면 최소 뭐 몇십억 정도는 갖고 있는 건데, 그죠? 돈 많고 좋겠네. 그러면 사람이 좀 통도 크고, 뱀퍼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에 월세 안 냈다고 말이에요. 5,000원 안 내면 막 서로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럽니다.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예전에 그린벨트가 일부 풀렸어요. 일부 풀리면 땅값이 엄청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졸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땅이 멀쩡하게 있다가 그린벨트에 묶여버리면 가격이 그만큼 하락돼요. 왜 가격이 하락될까요? 그린벨트에 묶이면 공기도 좋고 그렇죠? 살기 좋나요? 공기만 좋아. 공기만. 응? 왜 그러냐면 이 옛날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제 도시계획법이 전국토로 확장이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도시계획법 안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으로 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축, 즉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아무것도 안 되고 토지 형질 변경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작물 쌓아놓는 게 안 되고 사용을 못해요. 땅을.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쓰던 대로만 써야 됩니다. 건물이 있었으면 그냥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 새로운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그 땅은 그냥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걸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그린벨트 안에 요마 땅이 있었던 겁니다. 요마 땅이. 이게 갑땅이에요. 갑땅. 그럼 여러분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예요? 처분이에요? 처분이다라고 말하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아까 전에 이 12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했다?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토지형질 변경이 제한된다. 권리의무에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처분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대법원이나 헌재가 이래 말을 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이것은 헌법 제23조 1, 2항 영역의 문제다. 참고 견뎌라. 이건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입을 모았어요. 둘이 뽀뽀를 해.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을 하냐. 나대지였어요. 이게 나대지. 나대지. 여러분 나대지가 뭐야? 나대지 마라 할 때 나대지예요? 그게 아니죠. 나대지라는 것은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 벗을 나. 나치할 때 나자예요. 여러분 돼지가 벗었어요. 돼지가 벗으면 춥겠죠?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내 땅이 얼어 죽으면 나도 얼어 죽어요. 그죠? 무슨 뜻이냐? 나돼지라는 것은 그냥 공터예요. 공터. 거기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물을 올렸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예요. 근데 그린벨트 묶이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터를 어떻게 내가 비싼 돈 주고 사는 땅인데 보면서 우리 땅이 벗어서 춥구나. 벌거벗고 혼자 잘 노는구나. 언제까지 노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봐야 돼. 이건 사실 뭡니까?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은 뭐냐면 수용과 똑같은 거죠. 이 땅을 갑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까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다. 위헌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헌재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린벨트 묶는 건 여기잖아요.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공용 제한이라는 말입니다. 공용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었던 거죠.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 행정부도 보상금 지급 처분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를 대기하려고 해봤지만 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러면 어디를 뛰어간다? 사법부로 뛰어간다는 겁니다. 사법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분명히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재산권 제한 상황이다. 침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 공용 수용과 굉장히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황이다. 이 정도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다음 테마에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손실보상 논의가 다시 또 확장이 되면요. 플러스 알파 확장이 되면은 또 두 개를 우리가 더 논의를 하게 돼요. 아까 여러분들 일반 요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5개가 있었어요. 5개 중에서 세 번째 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추가되는 내용 중에서 전형적인 상황이 아닌 3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수용적 침해라는 게 있어요. 재산권에 대해서 수용적 침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용적 침해. 수용적 침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의도적이지가 않다. 이거 비의도적 침해. 비의도적 침해예요. 이런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희생적 침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희생적 침해. 희생적 침해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이 요건 부분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재산권 침해라는 거예요. 비재산권 침해. 이런 경우에도 과연 가능하겠는가 손실보상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수용적 침해라는 것은요. 과거에 이제 사시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된 문제였었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지어볼게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 아파트 만들도록 해주는 건데 여기 원래 기존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저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어요. 그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있죠. 딱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길을 들어가는 이 진입로 이쪽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화로회 집이 있었어요. 화로회 집. 화로회 집. 화로회를 먹은 다음에 매운탕을 먹어야 되죠. 사람도 화로회 같은 사람이 있고 매운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로회 집이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야. 다 부셔. 그러면 이 땅을 뺏겠죠. 뺏고 나서 다 내보내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화로집은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국가가 얘네들의 땅과 건물을 뺏은 건 맞기 때문에 얘들한테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미안. 그럼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얘는 뭐야? 얘 땅을 직접 뺏은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얘 땅을 뺏은 게 아니죠. 근데 이 화로의 집은 대부분의 고객이 여기 들어가는 여기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다 나갔단 말이지. 그럼 이 화로의 집은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 화로의 집의 영업상 이익, 재산권 침해죠. 재산적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의도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뺏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수용적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손실보상 될 수 있을까? 뭘 가지고? 헌법 제23조 3항을 가지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희생적 침해라는 건 뭘까요? 희생적 침해. 제 사내 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사당 살 때 신림에 사당 가는 중간에 사랑의 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서 사랑의 병원? 이걸로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 문제가 됐을 때 연결시켜서 만들어 보겠다. 재밌겠다.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맞춰야 되는데 관악구에는 보건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서울대 있고 여기 있는데 되게 조그맣거든요. 요즘에 조금 키웠던데 그래도 조그매. 그러면 관악구 주민이 보건소 가서 다 예방 접종 맞을 수 있냐? 하루 종일 줄 서 있어도 못 맞아. 이럴 때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민간 병원들한테 예방 접종을 맞추도록 이렇게 그걸 주고 이렇게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병원이 원래는 민간 병원인데 갑자기 뾰로병 딱 돌면 공무수탁 사인 딱 해갖고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국가가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공무수탁 사인 연결시킨 겁니다. 그 딱 예방 접종을 딱 했는데 우리 애가
아직 제가 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어떻게 됐냐? 죽어버렸어요. 야, 이럴 때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방 접종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의사가 공무수 박사이니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엄연히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예방접종을 놨는데 근데 애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은 겁니다. 과연 국가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문제가 바로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서 희생적 침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있어서 우리 일반 요건인 5개, 5번째 뭐 있어요? 보상 규정. 보상 규정이 있으면 나머지 요건이 충족이 안 돼도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보상 규정이 없을 때예요. 보상 규정이 없을 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공용 사용과 제한 상황으로서 수용과 비슷한 상황의 침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수용 유사적 침해에서의 손실보상 가능성. 그 다음 헌법 제23조 3항은 엄연히 의도적 침해에 대한 보상 조항인데 비의도적 침해, 수용적 침해에 있어서의 손실보상. 헌법 제23조 3항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인데 근데 희생적 침해에 있어서 손실보상.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고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또 좀 더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로마자 1번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발생한 재산상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평균적 소멸적인 재산적 보상이다. 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이게 외계어 같이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 외계어 같으시면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적법한이라는 것은 정말로 적법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일응적법이라고 했습니다. 일응적법, 재산권 제한 법률에 합치되는 재산권 제한 처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응적법. 공권력 행사라는 것은 바로 처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재산권 제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겠죠.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여서 재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인정될 때 네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이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재산권 보장은 헌법 제23조 1항 말하는 거고요. 공평부담은 헌법 제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등원칙. 그 얘기는 그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을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비교를 해놓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개인주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 손해를 본 피해자, 피해 국민과의 관계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어떻게 그다음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미안해서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단체주의적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검토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만든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또는 뭐 박물관을 만든다, 뭐 이렇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면 누가 이익을 얻죠? 모든 국민이. 그렇죠. 모든 국민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온 뭐 폐기물들을 쓰레기를 전부 다 차에 싣고 가고 난지도에다가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이 이익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그 전기를 누가 사용해요? 모든 국민이. 인천공항을 만들게 되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서 외국으로 나갈 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인천공항을 만들 때 그 부지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기존에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만 땅을 뺏기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을 할 때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만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단체가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 전체가 전체의 부담으로서 그 사람들, 특별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손실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체주의적이고, 그 다음 공평부담, 얘네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익사업, 공익이 원칙적으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이나 특정 집단의 그 희생을 강요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의 부담으로서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단체주의적이고 공평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론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적법한 행위에 따른 보상이라는 건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공법관계에서는 왜 그렇다? 공익사업이죠. 그렇죠? 여기서만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왜 이런 걸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기득권설, 상대방의 기득권, 즉 재산권을 침해를 했으면 그거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기득권 침해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재산적 이익에 대한 기득권 침해의 문제, 이에 대한 보상이다. 의대설, 국가는 당연히 공용 수용권이 인정이 되고, 국가가 어떤 공익사업 등의 공적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데 국가가 은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참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예, 당연히 국가의 재산권 침해 권한은 인정된다라는 이런 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공용 수용설. 이게 공용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용 수용 아까 재산권 박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손실 보상이다. 이것도 너무 좁게 보고 있죠. 공용 수용만 인정한다. 그래서 동설 판례 입장이 특별히 희생설이에요.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 집단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손실 보상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희생이라고 했죠. 예, 특별한 희생.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특별한 희생이 뭔데? 여기에 이제 학설이 바가지로 있다고 했던 거예요. 이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별한 희생이 뭔데? 예, 그럼 또 보시게 되면 공동체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인 겁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죠. 어떤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그 공익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 그 사익하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인데 이럴 때 공익을 우선시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익의 침해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손실보상이 인정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자 3번 법적 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시게 되면 우리 아까 봤던 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상은 앞에 있는 게 재산권 제한 규정 플러스 뒤에 있는 게 보상 규정 이거죠. 보상 규정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법률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법이 없습니다. 통치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보상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특견제 보상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밑에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시게 되면 손실보상 절차에 대한 일반법은 없다. 국가배상법은 따로 있는데 그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제 요거를 일반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법이 없다고 봐요. 이걸 일반법으로 보는 분들은 누구냐면 저기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이제 거기서 저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일반법으로 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그런데 그건 이제 감정평가사 영역에서만 이제 국한된 문제고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에는 일반법이 없고요. 이건 공익사업과 관련된 영역 내에서의 일반법.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보상 규정들이 있어요. 뭐 뒤에 보시면 뭐 소방기본법 24조 이런 것도 있죠. 이 소방기본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싸움 구경하고 그죠? 그다음에 불구경. 이거죠. 불구경.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음 그 포털 사이트에 그 K1 선수인가요? 뭐 UFC 선수인가? 저기 격투기 선수하고 일반인하고 싸웠는데 격투기 선수가 기절을 해버렸다. 뭐 이런 재밌는 기사 나던데 싸움 구경. 근데 그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SBS 뉴스였나? 봤는데 와, 진짜 적나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인도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죠? 엄청난 그 구경이들 정말 재밌어요. 다친 사람은 아프겠죠.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싸움 구경과 불구경은 항상 망원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육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육안으로. 멀리서 보셔야 돼요. 왜 그렇다? 싸움을 말리면 싸우던 사람이 동시에 말리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저도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말리다가 맞아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제가적이 돼요. 나 미치겠네. 막 이렇게 돼요. 불구경. 이 소방기본법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불이 난데 불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방관은 뭐 할 수 있어요? 소방 종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불을 꺼라라고 하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소방관과 같이 불을 끄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근데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경은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밑에 이제 도로법 92조 한번 볼까요? 서울특별시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가백 토지를 강제로 취득을 했어요. 도로확장공사.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좀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몇 차선이지? 뭐 6차선 정도 되나? 근데 자꾸 차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럼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일정한 부지에 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뺏어야겠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도로를 확장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집단에게만 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도로법 제92조 1항 보시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 요번에 바뀌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책이 나온 다음에 법이 바뀌어갖고 아직도 해양부 장관.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토부 장관이 했으면 국고, 그 다음에 금박행정청이면 지자체. 지금은 서울특별시니까 서울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상 규정이 따로 있으면 당연히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보상 규정이 없을 때죠. 밑으로 내려가셔갖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지금 이 구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상대화되고 있어요. 상대화. 예, 이게 뭐죠? 예, 화로의 집이네요. 요즘 같아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강의가 살인적으로 있어서, 예, 강의가 막 칼을 들고 덤비는 것 같아. 예, 살인적으로 있어서, 끝나고 나면, 항상 밤 12시 넘어서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정말, 예, 지나가 횟집을 보면, 혼자서라도 문 열고 들어가고 싶은, 그죠? 예, 알코올이 막 나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견디기가 힘들죠. 그죠? 예, 화로의 집. 예, 문제 이런 거 내면 안 돼. 그죠? 그럼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딴 생각을, 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법, 과실. 그 다음에, 적법, 무과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위법한 행위인데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적법 무과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때는, 예, 여기서 손실보상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요? 위법 무과실. 위법 무과실이라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법 과실은 어때요? 적법 과실. 적법 과실. 공무원이 실수로 적법하게 행동을 했어.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적법하게 했잖아요. 실수도 뭐든 잘했네. 위법 무과실. 이게 문제죠. 잘못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야.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보상규정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규정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엄연히 재산권 제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한 재산권 제한 처분이니까 법상 이건 이름 적법한 처분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뭐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한다거나 하고 나서 위헌법률 심판 대청 신청을 해갖고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 재산권 제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행위가 돼버려요. 위법. 이름 적법이 위법으로 바뀐다고 했죠. 법적 근거 없어지잖아요. 법률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실이에요, 무과실이에요? 올해 2013년도 행정고시 문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무과실이죠, 무과실. 왜 무과실이에요? 행정공무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까지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주의 의무는 없어요. 주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면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손해배상에서 배울 때. 주의 의무에 위반돼야 과실인데 그게 주의 의무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거, 집행하는 것까지가 행정공무원의 의무 범위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가야 될까요? 손실보상으로 가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영역이 발생을 하게 돼요. 둘이 상대화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대법원이나 우리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손실보상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게 다소리란 말이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더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요. 헌법 제23조 3항의 성질 및 효력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거기도 학설이 바가지로 있죠. 5개가 있어요. 이 정도면 바가지입니다. 그렇죠? 보통 한 3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4개 넘으면 바가지. 여기서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유추적용설이라는 거하고 위헌무효설이라는 거 이게 팽팽합니다. 지금 팽팽해. 서로 막 내가 다수설이야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정호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 세 번째 거 유추적용설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정화중 선생님 책에 보면은 위헌무효설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책에 보면은 위헌무효설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위헌무효설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기 색깔도 넣어놨잖아요. 이쪽에다가 위헌무효설을 취하게 되면은요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돼요. 유추적용설을 취하게 되면 손실보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냐면 독일에 이런 게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이라고 했죠.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손실보상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따가 다음 시간에 경제이론, 분리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납득할 수가 없네, 납득할 수가 없어. 독일과 우리는 엄연히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런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대화되고 있지만 말이에요. 구분의 상대화,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헌법상 양 제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몇 조로? 여러분 손해배상은 몇 조? 29조. 손실보상은 23조. 헌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죠? 그냥 국가 책임법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밑에 비교해 보시면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행정작용이요. 위법이어야 되고 모든 공법작용입니다. 공권력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이건 뭐랑 비교해서 우리가 보나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직무행위죠. 직무행위. 직무행위는 중간설, 입장 취하는 게 통설 판례. 공법행위 전반. 그 다음 손실보상은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고 일응적법이었습니다. 헌법상 근거는 29조하고 24조 사망이었었고요. 법률적 근거는 일반법이 있었고 여기는 없었습니다. 전보의 범위는 비재산권까지 손해배상은 포함하고 있었고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 그 다음 전보 책임은요. 손해배상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고 손실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예요. 이것까지 손실보상으로 처리를 해도 어떻게 돼요? 무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과실. 어떻게 봐도 무과실. 무과실 책임주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보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왜? 국가배상법 2조도 5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왜 국가랑 지자체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2명, 그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요, 통상 공익사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공익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수도 있지만,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사기업, 사법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손실보상의 종류 넘어가 보시고, 요건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협의의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의 손실보상은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이때 과연 금전적 전보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 청구는요. 돈을 주기는 줬는데 23조 사망의 정당보상 원칙에 반할 때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고요. 아까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과 행정부에 의한 손실보상 그 논의가 그 밑에 있는 박스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입법자 보상 규정이 있을 때죠.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뒀을 때입니다. 협의의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 당연히 인정되고요. 일반 요건 5개 다 충족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 거 보상 규정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때 엄연히 보상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하고 있어서 협의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고요. 당사자 소송 중에서 일반적 이행 소송이었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증액 청구 보시게 되면 보상을 해주긴 했는데 너무 적게 해준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역시 보상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정당보상 원칙 위반인데 이럴 때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고 법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그 보상 규정을 해석을 해서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중에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행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 즉 행정부에 의한 손실보상 상황을 보시게 되면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밑에 있는 보상금 증액 청구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서 보상 청구권이 인정은 됩니다. 여기서도 일반 요건 다른 거 필요 없죠. 처분이 있는 거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당연히 법률관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보상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제를 도모를 한다고 했을 때 취송을 제기하는 방법하고 형식적 당사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취송은요. 구토지수용법 75조의 2 제2항에 보면 이렇게 취송을 제기하도록 했었어요. 다만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1억 1원, 1억 2원, 1억 3원, 1억 4원 그 1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가치는 없겠죠. 무한반복 게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당사소송, 형식은 당사소송, 실질은 항고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토지취득보상법 85조 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협의의 손실보상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바로 우리가 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를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거부 처분 취송을 제기해봐야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될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수용 유사적 침해 공용 수용의 상황에는 보상 규정을 대부분 둔다고 했어요. 거의 안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유사적 침해, 사용이나 제한의 상황인데 보상이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과연 법원이 보상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했죠. 바로 이 상황이 여기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상황이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이죠. 수용 유사적 침해. 그 다음 로마자 5번의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 3항으로부터 도출되는 5개 요건이었었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필요, 공공 나누고 필요죠. 공공은 첫 번째, 공익 목적. 대부분 이제 공익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은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제한은 들어가요. 헌법 제23조 2항에 보게 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헌법 제37조 2항에 보게 되면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권리와 자유를. 그렇죠? 그래서 공공복리 목적으로 재산권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다음 공용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익 침해죠. 사인의 재산권 침해가 침해의 정도보다 공익상 필요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 비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비례 원칙.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는 재산권 제한 처분 말한다라고 했고요. 적법하다라는 것은 일응적법이었습니다. 일응적법. 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되면 위법한 처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요, 비재산권 침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이고, 의도적 침해는 뭐예요? 수용적 침해랑 비교하는 것이었죠. 비의도적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었다. 이런 거고요. 예, 특별한 희생. 이제 여기서 이제 바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가지.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상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희생이 제일 중요하죠. 특별한 희생. 예, 바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가지예요. 손실보상에는 바가지가 몇 개가 있어요? 바가지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다음 테마에서 예,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할 건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헌법 제23조 1, 2항 영역이요. 1, 2항 영역. 보상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보상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제약 영역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예, 헌법 제23조 3항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보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용 침해라고 그래요. 공용 침해. 보상이 필요한 정도의 재산권 침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 이 부분 어떤 경우에 23조 2항 영역의 문제가 3항 영역의 문제로 넘어갈까요? 예, 여기서 우선은 예, 공용 사용과 제한이죠. 공용 사용과 제한. 공용 수용이 아니라 사용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내용 제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상 규정을 두면은 입법자가 뭐로 인정한 거예요? 23조 3항 영역으로 인정한 거죠. 보상이 필요하다. 입법자가 인정한 거예요.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안 두면 입법자가 뭐로 본 거예요? 23조 1, 2항의 사회적 제약 영역이다라고 예, 입법자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 예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예, 유월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죠. 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요.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 헌법 제23조 3항으로부터 도출한 예, 일반 요건 중에 5번째 보상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있죠. 그렇죠? 4개가 충족되면 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에 있는 보상 규정을 두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23조 3항의 손실보상 조항이 되는 것이고요. 4개가 충족되면 돼요. 4개. 1번, 2번, 3번, 4번.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면 그러면 예,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아니라 사용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핵심은 바로 뭐예요? 특별한 희생이죠. 특별한 희생. 이 특별한 희생 이 부분에 예, 첫 번째 바가지 1이 있는 거예요. 바가지 1. 예, 바가지 1이 있습니다. 학설 바가지 1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딱 인정이 됐다. 그래? 이렇게 딱 넘어갔어요. 예, 유월을 했습니다. 6월, 1, 2, 3, 4, 5, 6월을 딱 했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바가지 2가 있는 거야. 여기 예, 바가지 2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 2부인데 중요하다 보니 학설 대립이 바가지로 이렇게 예,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가지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사회적 제약, 즉 보상이 필요 없는 영역에서 공용 침해, 즉 보상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 핵심이 바로 예, 특별한 희생입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공공필요 2번에 있는 거, 3번에 있는 거, 적법한 공공필요 4번에 있는 거, 재산권의 의도적 침해 5번에 있는 거, 특별한 희생 4개가 다 충족돼야지만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핵심은 예, 특별한 희생이게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학설 형식적 기준서는 진짜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개별적 침해냐 아니면 이게 일반적 침해냐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거 갖고 이제 대부분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학교도 많이 민주화가 돼서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이 거의 대등한 지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완전히 특별 권력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때리시면 이유 없이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았는데 너는 수업 시간에 내가 분명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는데 밟았냐? 이러면서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밟으면 맞는구나. 그림자를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림자 온다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근데 떠들었어. 반에서 우리 반에서 애들이 떠들었어요. 떠들었는데 이런 경우 있죠. 반장 나와.
반장 나와고 반장만 때려. 다 같이 떠들었는데. 내가 떠든 것도 아닌데. 이러면, 예, 우리 형식적 기준설에 따르게 되면, 뭐예요? 그 중에서도 개별행위설, 특별한 희생입니다. 물론 이제 재산권은 아닌데, 예, 그냥 본 거예요. 네, 그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선생님이 이랬어요. 예, 다 같이 떠들었는데, 딸이 안 때리고, 예, 문제아 한 명만 불러. 걔만 때려요. 걔가 뭔 잘못이긴 자고 있었는데. 그죠? 예, 특별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특별행위설. 역시 이것도 개별적인 문제에서 특별한 희생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한 반에 애들이 다 같이 떠들었어. 다 같이 떠들었는데, 예, 공평하게 다 때려줬어. 다 때렸는데, 이렇게 손바닥 대 자로 이렇게 세 대씩 딱 때리다가, 갑자기 갑이라는 친구가 딱 앞으로 나오자마자, 예, 자가 부러졌네? 딱 하더니 몽둥이에 그나고, 예, 풀스윙으로 때려. 딱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희생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특별행위설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쵸? 기준이 이상하죠? 예, 개별적 침해냐, 일반적 침해냐에 따라서, 예, 개별적 침해는 바로 특별한 희생이고, 일반적 침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다 똑같이 맞았으니까, 같은 정도로. 이건 뭐 특별한 희생이 아니잖아. 뭐 이런 정도. 예. 그 다음, 실질적 기준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여기 이제 실질적 기준설에, 예,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예, 이걸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쓰냐? 예, 씁니다. 뭐만 쓰냐? 이름만 쓰게 됩니다. 이름만. 예, 이걸 설명할 리도 없어요. 근데, 우선 이제 내용을 알아둬야지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예, 가수 용배가 말이에요. 가수 용배가 중상을 입어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가수 용배가. 용배가 가수예요. 용배가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예,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무대에서.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중상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예,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노래패 하다가 떨어졌어요. 되게 아파요. 그죠? 그리고 수업하다가도 실강할 때는요. 저쪽 학원에는 강단이 되게 높은데 강단에서 자주 떨어져요. 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죠? 가수 용배가 중상을 입으면 특별한 희생이에요. 첫 번째, 이 뭐 보호가치설은 옐리네크가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옐리네크는 몰라도 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호가치가 없는 재산권의 침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보호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침해는 특별한 희생이다. 나 참. 이러면 이제 보호가치가 무엇이냐 또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예, 결국 또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수인 한도설 보시게 되면 재산권의 본질이 침해되면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다. 그럼 재산권의 본질이 뭔데? 배타적 지배권. 배타적 지배권이 침해되면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식이죠.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현이 불러서 화장실 갔어. 살았어. 딱 돌아왔어. 쉬는 시간에 돌아. 근데 내 펜을 옆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죠? 공용 사용. 네, 내 걸 지가 사용권 취득한 거예요. 쓰고 있어. 제 건데요. 딱 돌려주면 이건 재산권의 내용적 제한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얘가 말이야. 내 건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 펜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때리지 말고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사법관계에서 그런 건 인정이 안 되겠지만 배타적 지배권이 침해되었을 때 내 물건을 남이 지 거라고 막 주장을 하면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다. 이거요. 그다음 사적 효용성설. 이건 뭐냐면 이 경제학에 보면 이제 뭐 효용성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맛없는 삼각김밥도 그죠? 예, 저는 칠각김밥이 맛있던데 삼각김밥도 배고플 때는 진짜 맛있죠. 그런데 아니 스테이키도 그죠? 스테이키도 배부르면 맛이 없어요. 예, 스테이키 뷔페 이런 데도 있죠. 그죠? 예, 발음 장난 아니죠? 예,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 대표였습니다. 예, 스테이키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스테이키 뷔페 가면요. 한 세 접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 그 맛있는 스테이크가. 그렇죠? 이런 거예요. 효용이 있어요. 효용. 주관적 효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모나미 볼펜 2개가 있어. 모나미 볼펜 2개 딱 있어. 근데 내가 자연히 불러서 화장실 갔어. 쉬는 시간 돌아왔어. 내 모나미 볼펜 2개가 있는데 거기 옆 사람이 내 모나미 볼펜 2개에다 하나에 표시를 해놨어. 이거는 100원짜리인데 여자친구가 사준 거야. 의미가 다르지. 그쵸? 내 돈으로 100원짜리 산 거랑 그쵸? 예, 여자친구 다르잖아요. 그쵸? 얘가 여자친구가 사준 걸 쓰고 있어요. 이러면 특별한 희생입니다. 알겠어요? 사적 효용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예, 요거 이제 라인하르트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목적 위배설. 예, 목적 위배설은 본래적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냐면 여기 농사를 지었어요. 땅에서. 근데 그 농지를 대지로 바꿔버렸어요. 농사 못 지어 이제. 그러면 본래적 용도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죠. 이러면 또 특별한 희생입니다. 예, 포르스토프가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주장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시험 보면서 우리 학자들 이름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답안지나 통설 이런 거 쓰는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소설 미친 짓이죠. 거기다가 홍정선 선생님은 떨어지려고 작정한 겁니다. 포스트오프 어쩌라고요. 그렇죠? 논증해야 됩니다. 자기의 논리로서 왜 이 입장이 타당한 것이 논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 괜히 권위에 호소하는 오리를 범하는 순간 꽈락입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주장했다.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중대성설.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법원처럼 이제 독일에도 독일 연방 행정법원이 있는데 독일 연방 행정법원에서 취하는 견해가 바로 중대성설이에요. 중대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때는 특별한 희생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례원칙에 거의 준해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그 판단도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과도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건 다 중대성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상황 구속성설, 상황 구속성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방에 가면 말이죠. 지방에 가면 그래서 저희 형님이 대전에 사시는데 아니 분명히 우리 집보다 가격은 더 낮아요. 근데 집이 저희 집에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장난해? 얼마야 이거? 근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역시 지방에 살아야겠구나. 출퇴근을 차라리 KTX로 하자. 살기는 수도권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있으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더 제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약이 더 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 발생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 토지나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희생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한다? 가수 용배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 보호가치설, 수, 수인한도설, 용, 사적 효용종설, 배, 목적이배설, 중, 중대성설, 상, 상황구속성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판례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판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목적 위배설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적 효용의 가능성이 사적 효용성설을 취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죠. 완전히 배타적 지배권 침해입니다. 수인한도설,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이다. 중대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례인데요. 다 믹싱시키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판례가 바로 구도시계획법 21조 그 사건 판례예요. 아까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 판례 얘기하는 건데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거요. 그러면 목적 위배설이죠.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인 한도설.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가 수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섰다. 헌법 제23조 1, 2항의 영역을 넘어섰다. 사망의 문제다. 특별한 희생이 맞고 보상해 주시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검토 종합성설입니다. 종합성설.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신민행정법은 항상 미련과 의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들은 학생이 지금 모든 직렬에서 다른 합격생과 비교하여 행정법 점수를 최소 10점 이상 상회를 시키는 이유는 미련과 의문을 남기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성설이 통설 판례 입장인데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거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물론 문장력이 좋으신 분은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문장력이 없으신 분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사례들마다 전부 제가 마지막 포섭 부분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어떻게 처리해요? 이 정도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끝. 모두가 그렇게 쓰십니다. 이 정도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아니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죠? 보상 규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에서 아까 보신 대로 도로법이나 하천법, 소방기본법 등의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때 없는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법적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개별법상 보상 규정이 없으면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 가능하겠는가? 여기까지 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보상 규정이라는 부분에다가 헌법 제23조 3항을 집어넣어도 될까?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관계 규정이 있으면 관계 규정을 유추 적용시켜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조차 없을 때 이제 헌법 제23조 3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3조 3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했습니다. 23조 3항이에요. 23조 3항이면 손실보상 규정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얘하고 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는 것일까요? 어디 안에서요? 이 법률 안에서요. 곱하기. 법률 안에서, 즉, 재산권 제한 법률에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상황에서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는 바로 얘와 얘가 과연 불가분 조항이냐 아니냐 이거죠.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권 제한 법률에 보상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재산권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이 과연 불가분 조항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불가분 조항 긍정설, 불가분 조항 부정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정설은 우리 뒤에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배워보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건 분리이론에 기초한 주장이에요. 불가분 조항 부정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헌법 제22조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헌법 23조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망 비교합니다. 22조 사망과 23조 사망 비교해보시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고, 구헌법입니다. 보상은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써있죠. 즉, 재산권 제한 법률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재산권 제한을 가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법률유보 조항이죠. 법률유보 조항. 우리 법률유보에서 배웠던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입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한 문제는 법률로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맘대로 하시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 법률에 반드시 보상 규정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 보시게 되면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과 함께 보상까지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을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 안에 보상 규정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양자는 부대조항, 연결조항, 불가분 조항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23조 3항에 있는 재산권 제한과 보상 규정은 불가분 조항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 23조 3항을 완전히 하나의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23조 3항은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이거를 마치 개별법에 도로법, 하천법 이런데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랑 우리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23조 3항만 가지고 보상 청구권을 주장해도 될까요? 우리 바가지 두 번째 바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가지. 두 번째 바가지를 보니까 방침 규정설. 헌법 제23조 3항은 입법 지침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 법률에다가 보상 규정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입법자의 자유재량이다. 그 뜻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 헌법 제23조 3항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법자에게 보상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시고, 입법자 구속 X예요. 입법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훈시 규정, 방침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데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주장 안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직접 효력설. 직접 효력설은 뭐냐면 이거는 개별법에 보상 규정이 있는 거랑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이 헌법 제23조 3항은 구체적 손실보상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조 3항을 직접 근거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이상 이거예요. 23조 3항 영역의 문제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죠? 보상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23조 3항만 가지고도 보상 청구 바로 된다. 이겁니다. 그럼 국민에 대한, 위에는 입법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거고,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유추적용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또 뒤에서 우리가 경계이론, 분리이론 얘기할 때 또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할 건데, 뭐라고 하냐면, 야, 손실보상 말이야. 재산권의 공평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호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1항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근거로 해서 직접 근거로 해서 보상 청구권 인정될 수 있고, 이때 23조 3항은 이건 유추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이요? 직접 효력이다라는 표현과 유추 적용이라는 표현은 항상 무엇을 겨냥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23조 3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유추 적용시킨다고요? 23조 3항을 유추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을 유추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아까 보셨던 앞에서 관계 규정 유추 적용 이런 거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유추 적용시킬 수 있죠. 그게 유추 적용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추 적용설은 23조 3항을 유추 적용시킨다는 뜻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판례가
유추적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법원이 유추적용설을 취한 건 아닙니다. 경계론을 취하고 있는 건 맞지만 유추적용설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건 유추적용설이 아닙니다. 23조 3항을 유추적용시키게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시고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종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이에요. 지금의 독일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이거랑 또 다르고요. 종래의 수용유사침해이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위헌무효설, 얘는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위법 무과실 영역을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럼 보상은 못 받겠네. 근데 보상 규정을 안 뒀어. 배상을 해라 임마.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합니다. 우선 본체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해요. 근데 말이에요. 근로법규에 합치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이 기각되겠죠. 이때 위헌법률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이 재산권 제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한 재산권 제한 처분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는 재산권 제한 법률이다. 뭐가?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을 말하는 것이죠.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위헌무효설과 굉장히 비슷한데 위헌무효설은요.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입법 부작위가. 그래서 위에 있는 위헌무효설은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한 다음에 간접적 통제로서 뭘 들어가요? 위헌법률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접적 통제로서. 그런데 밑에 있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요. 간접적 통제가 아니라 이건 어디로 들어가요? 헌법소원 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만들게 되겠죠. 보상 규정을 만들게 되면 입법자가 보상 규정 만들었네? 이러면 이건 입법자에 의한 손실보상,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손실보상 청구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나서 손실보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위헌무효설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개의 차이점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헌무효설을 취하기 때문에 나머지들 비판을 하는데 방침규정설 이런 걸 취한 학자는 없다고 했죠. 권리구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23조 3항 영역의 문제가 맞아.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보상규정 안 만들었으면 참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입을 꼬매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직접효력설 23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뭐로 하도록 돼 있죠? 법률로서 하도록 했습니다. 직접효력설은요. 헌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죠. 이거는 23조 3항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유추적용설은 23조 1항과 11조를 직접 근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조 1항은 가치보장 규정이 아닙니다. 존속보장 규정입니다. 그 다음 11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불평등 배제 규정이지 지금처럼 적극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개별법상 뭐요? 재산권 제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하고 헌법 제23조 3항의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의 내용상 유사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추적용설 한계가 있다라고 볼 건데 여기까지만 보고 그 경계이론 분리이론 끝난 다음에 제가 유추적용설을 정면으로 비판해 드리겠습니다. 수용유사침해 이론에서 넘어온 학설인데 지금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란 말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배우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비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요. 보상 규정을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있다가 아주 다리에 쥐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우회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위헌무효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헌무효설이 가장 논리적으로 정합한 그런 주장이라는 것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팽팽하고요. 지금 유추적용설이랑. 다만 유추적용설을 취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헌무효설을 이렇게 비판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의 과실이 입증이 안 될 텐데 이러시면 돼요. 과실이 입증이 안 될 텐데 과실의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위헌무효설도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걸 또 해결하려면 우리 이제 손해배상에서 배웠던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 이론을 취하면 또 이것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손실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경계이론, 분리이론, 그다음 수용유사적 침해, 희생적 침해에 대한 내용은 그닥 길지 않습니다. 한 30분 내외로 금방 끝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손실보상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을 우선 여러분들 정확하게 요약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